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성남과 고양, 광명 같은 서울 인접 도시들의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우려할 점은 없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용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층이 1년 사이 8만 명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30대까지 포함하면 그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왜 쉬었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겠죠. 사회초년생 나이대인 20대 프리터족,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기 취업자 비중은 23.2%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2003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정부의 평가가 무색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청년층의 팍팍한 현실을 알려주는 신호는 또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 금융 상품 청년 도약 계좌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좌 개설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월 가입자 수가 8만 명대로 떨어졌고 벌써 1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중도 해지를 선택했다는데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매달 70만 원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번엔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담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1차 5개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았고요.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요, 교육 발전 특구를 도입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또 기회 발전 특구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거주하게 하고요. 또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서 이들을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4개 특구의 든든한 예산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할 계획이란 건데요. 중앙부처는 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각종 정책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세법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을 소멸시키는 주 원인으로 정부는 이제 일자리 부족을 꼽았는데요. 따라서 특구에 자리 잡는
기업이나 또 개인에게는 법인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대폭 감면해 주겠다고 하고요. 네. 수도권에 한 채의 집이 있는 임직원이 특구 내에 집을 추가로 사서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거라고도 했는데요. 다만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고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흐름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당정이 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 좀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포 편입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 해서 당론 추진해서 속도감 있게 간다고 하고요.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가는 거는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만큼 얼만큼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느냐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걸로 이제 풀이가 되고요. 네. 당내 이와 관련한 TF도 곧 꾸릴 예정입니다. 김포뿐 아니라 뭐 구리, 성남, 하남, 고양 등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염두에 두고 차차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인접한 경기도의 네. 뭐 시군 뭐 이게 11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다 서울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각 지역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 지금 당 상황은 뭐 전부 이제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11개나 되는 곳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분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예, 네. 구분할 것이냐. 이게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입장을 냈네요. 네, 뭐 서울은 더 넓어지고 경기는 더 좁아지는 이 김포 편입론, 오 시장과 김 지사의 입장도 좀 엇갈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의 경계가 완화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입장 내놓았습니다. 네. 김포시가 어떤 목표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좀 신중히 들어보겠다고는 했지만 일단 편입 가능성 열어둔 거고요. 반면 중국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불편한 기색 드러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여당이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 중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모든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처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거 언급했을 때는 네. 그때는 민주당 쪽에서 입장을 내지는 않았었는데 네. 오늘 이제 이틀 정도 지났나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입장을 냈네요. 네, 여당이 뜬금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김기현 대표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던졌다면서 지역 이기주의만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지만요. 제안 자체는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 논의의 여지를 좀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낼 경우에 총선을 앞두고 김포 등 여러 경기도 민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김포 편입론에 역술인 천공 개입설을 지금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천공이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그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그 강의 영상 중에 경기도와 서울은 하나다. 수도 서울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요. 오늘 당 회의 시간에 이 천공 영상을 직접 틀어 보였고요. 김기현 대표 주장과 천공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왜 윤석열 정부의 해괴한 정책은 천공의 말과 죄다 연결이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집권 여당이 이런 자의 말을 믿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천공은 무슨 근거로 경기도하고 서울이 하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풀 버전을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예. 좀 공교롭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글쎄요. 뭐 이거를 신뢰성 있게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뭐 문제 제기도 있고 네. 또뭐 이게 좀 서울이 계속 커지는 게 맞느냐. 앞서 이제 지방 균형 발전 문제하고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잠시 뒤에 저희 인터뷰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좀 전문가하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하면서 숫자 하나를 좀 청취자분들께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 도약 계좌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계좌 개설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월 가입자 수가 제가 8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화제를 바꿔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타운홀 방식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어요. 네, 뭐 회사원, 주부, 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한 건데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국민이 늘 옳다. 책상에 있지 말고 현장에 가라. 나부터 현장에 가겠다라고 강조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통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네. 마포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이죠.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후 정치 입문을 처음 선언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윤 대통령은 여길 다시 오니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오늘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생 관련한 여러 이야기 했는데요. 특히 정부의 긴축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더 죽는다면서 불가피하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그동안에 네.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면서 건전한 언급을 하면서 그건 문재인 정부 때 빚을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얘기했죠. 우린 빚을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 대응 문제하고 별도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주로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물가 안정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말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것들 중에서요. 예.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서민을 좀 본인이 서민 예산을 좀 증액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다 이런 걸 좀 토로하기도 했어요. 네.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반대쪽에서 뭐 내년 총선 때 보자 탄핵을 시키겠다라면서 아우성을 친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한 건데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사람들이 이것을 줄이려 하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저항하고 대통령 퇴진운동까지 벌인다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 돈이 전부 다 드는데 예산은 막 늘릴 수 없고 그래서 어디를 줄이고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요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서민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다면서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발언이 전반적으로 이 긴축 재정에 대한 좀 야당 등 곳곳의 비판에 대해서 본인은 탄핵 얘기가 나올지라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제 시정연설도 이와 관련해서 뭐 얘기를 좀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민 어려움을 좀 외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죠. 뭐 서민이 뭐냐 뭐 이거 규정하기도 네. 좀 그렇긴 하지만 어제 이제 시정연설에서는 사회적 약자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두껍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00만 명을 언급했잖아요. 네. 지출 구조조정 통해서 3조 4천억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었었는데 그게 R&D 사업 예산 삭감하고 액수가 같다면서요. 그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학자들이 어려워하는 건가요? 고통을 약간 네. 핑퐁으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 때는 굉장히 몸을 낮추기도 하고 네. 이재명 대표한테 먼저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또 경청하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또 오늘 타운홀 미팅 때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약간 강경한 태도처럼 돌아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협치가 이게 되겠느냐라는 좀 기대감 좀 떨어지는 좀 시각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시정연설 전에는 뭐 환담도 갖고 이제 뭐 취임 후 가장 기쁜 날이다라고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소통이 좀 열리는 건가 기대가 됐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 시정연설을 두고 일단 민생 없이 재정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고 낮은 평가 내놓고 있고요. 윤 대통령도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좀 그 기존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의지를 계속 보이면서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야가 좀 강하게 충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대선 때부터 공약을 내걸어 놓고 병사의 특식 그리고 생일 케이크 지원 등 이런 복지 예산을 1,800억 원 넘게 삭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점을 들어서 뭐 조삼모사다 국민이 원숭이냐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정국에서 뭐
R&D 예산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게 삭감된 예상들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운영으로 떨어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요. 상당한 진통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그리고 오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어요. 일종의 이제 참모들만 모아놓은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국민들하고 같이 대화한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소통 행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소통을 그동안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소통 의지가 정말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타운홀 미팅도 뭐 이전에 윤 대통령에게 붙여진 별명 있죠. 59분 대통령 이 얘기가 다시 나올 정도로 이제 윤 대통령이 주로 발언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쌍방향 소통 자리였을까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참석자들이 벌써. 대통령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네, 대통령이 주로 말하는 자리였다. 네, 그래서 뭐 기존의 일방통행 소통에서 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갔는데 유족들이 좀 와달라는 그 이태원 참사 추모대에 와달라는 요청에도 귀를 막은 점 이런 점들이 아직은 좀 일방통행식 소통에 머물러 있다 비판을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지 이제 1년 다 돼가거든요. 네. 대통령 소통 중에 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자회견 계획도 대통령실이 좀 아무 얘기가 없는 것 이것도 좀 소통이 아직 막혀 있다 이런 거에 하나의 증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언론 소통 계획에 대해 기자들이 대통령실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현장의 여러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뜬 대답만 반복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영수회담이든 여야정회담이든 대통령하고 야당 뭐 대표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소통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협치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또 그런 모습 보고자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요? 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 이후 8일부터 9일까지 방한을 하는 건데요. 예. 2년 8개월 만에 방한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한미동맹 현안과 북한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 각국 외교수장들이 이번 달 연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 이런 뭐랄까요? 공식 발표는 아닌 거죠? 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서 공개를 한 내용인 거죠. 네, 국정원 비공개 국정감사 가졌고요. 여기서 얘기를 한 건데요. 북한이 3차 발사와 관련해서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국정원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발사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100만 발 포탄은요. 네. 우크라 전쟁에서 2달 이상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집니다.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국정원이 공개했어요. 네, 안 그래도 최근에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 가운데 북한제가 있다는 의혹이 이스라엘군을 통해 제기된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 국정원이 국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해 팔레스타인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겁니다. 예. 이것이 하마스에 본격적으로 북한이 무기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에는 확실치 않지만 국정원은 북한이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 열어두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요. 하마스가 이번에 선제 기습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 같다면서 이것이 자칫 김정은의 군사 모험주의 집착 성향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또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하마스가 처음에 5천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더라.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다. 이것까지는 맞고, 그것도 북한이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한꺼번에 쏘면 우리가 못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거 보면 이게 과연 맞았던가?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선제 기습 공격에 좀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말로는.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다. 네.
근데 훨씬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야 되지 그걸 좀 않을까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더. 말입니다. 네. 정치권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봐서요.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네요. 네, 일단 총선 앞두고 총선 기획단을 여야가 꾸리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은요, 내년 총선의 조직, 홍보, 재정 등 각종 기구를 구성하는 곳, 그리고 공천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먼저 구성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13명 참여 명단을 먼저 발표했는데요. 여성과 청년 비율 30% 이상으로 꾸려졌다고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 인선 발표할 예정인데요. 역시나 국민의힘도 이만희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게 되고요. 현역 위원들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재영입위의 경우에는 아직 위원장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김기현 1기 지도부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네, 민주당 비명계에서는 총선기획단 출범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모양이죠.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해온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았고 네. 또 기획단 인선도 전반적으로 친명일색으로 채워졌다 이런 비판인데요. 중립적인 공천 그리고 당 통합을 위해선 좀 중립적인 인사가 사무총장 그리고 기획단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 평가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성적인 요소가 좀 반영되는 만큼 공천 학살과 관련된 의구심과 우려를 좀 불식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조정식 사무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비명계 이원우 의원은 총선 기획단이 아니라 친명 기획단인 것 같다면서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가 앞뒤 다른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고요. 근데 당 지도부는 사무총장이 기획단장을 맡는 게 통상적이었다면서 또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는데 너무 과한 걱정이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연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 비공개로 만났고 특히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과 2시간가량 만난 것으로 알려졌어요. 거침없이 대화를 나눴고 유 전 의원을 향해서 인요한 위원장은 인격 좋고 합리적인 분이다. 예. 코리안 젠틀맨이다라고 치켜 세웠고 굉장히 우린 잘 통했다. 존경이 간다.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당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라는 질문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도 답했고요. 네.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와도 계속 만남 시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만나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근데 좀 연락을 안 받나 봐요. 네. 임현 위원장이 여러 루트 통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문이 많이 닫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인요한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만남을 요청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당 차원에서는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향한 2차 가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문을 좀 닫아두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시끄러운 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 총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죠.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와 하남 등 다른 서울 인접도시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금 수도권이 이 문제 때문에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서울시 김포구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건지 그 배경 살펴보고요.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지학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언급하면서 갑자기 이게 큰 이슈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래 이 발언을 내놓게 된 계기는 경기 북도를 자치도로 만드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없었더라면 김포시의 지금 서울 편입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을까? 저는 상상하기 좀 힘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말씀하십시오. 경기도를 이제 분도한다 그러니까 네. 즉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니까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곳이 김포시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 북과 남의 경계에 속해 있는 곳이고 예. 만약에 원래 안대로 북도 쪽에 속하게 된다면 한강 이남 지역이 유일하게
김포시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부 지역하고 한강을 경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실 그 경기지사께서도 이게 아직 그 김포시는 뭐 주민의 뜻에 따라서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뭐 네. 생각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예. 근데 남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즉 기존 경기도에 잔류하게 된다 그랬을 때도 김포시 지리적 입지는 이게 경기 남부 지역의 다른 지역하고 또 연접하지 않는 그 서울하고 인천에 네.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지역이 되니까 네. 김포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지리적으로 그 섬처럼 존재하느냐 예. 하는 그런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딜레마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도로 가기에도 지리적으로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네. 남도 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하고 인접하지 않고 인천하고 오히려 인접하기 때문에 뭔가 그렇죠. 남도의 예. 정체성을 갖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그 동쪽 끝은 서울하고 연접하게 되고요. 예.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면 김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김포가 서울하고 붙어가지고 길게 지리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애매한 거 예. 아닙니까? 예. 사실 그러한 그 지리적 행정구역 단위를 형성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 지금 이런 경기 북부자치도 분리 문제 여기서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기로는 출퇴근 통근 인구가 85%나 된다. 그리고 또 서울 인구가 지금 자꾸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서 서울 인구가 감소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를 크게 거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보시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 논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85%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예. 김포시의 그 통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근 통학 인구 비율 또는 통근 통행량을 따질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게 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직장을 가게 되는 비율, 즉 통근량이 전체를 따집니다. 예. 김포시 내에서 김포시 내로 가는 것도 통근이거든요. 네. 그 수치를 다 합친 것을 분모로 놓고 네. 그다음에 그중에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비율을 따지게 되면 네. 그것은 12.7% 정도, 12~13%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수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도시도 85%가 다른 도시에 그렇게 경제 활동을 의존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근 통행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적 의존도를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네. 85%가 그건 가능하지 않은 지표죠. 그럼 서울 통근 비율로 따질 때 지금 예. 김포 말고 서울 인접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지역하고 예.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과거부터 항상 그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해왔던 건 광명이에요. 광명이 더 높아요. 광명시는 20% 넘거든요. 예, 예. 또 하남도 마찬가지고요. 한 20% 되고요. 예. 과천도 거의 20%. 예. 또 뭐 구리시도 19%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김포보다 높죠. 만약에 이 논리대로 하자면은 광명이 먼저 서울로 편입돼야 될 텐데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예.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거론이 안 되지만 예. 과거에 거론이 됐었어요 이미.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는 문제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러면 왜 안 됐습니까? 근데 주민들이 광명시의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김포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김포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물론 매우 높은 비율의 그 김포 시민들은 김포시 내에서도 동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예. 동지역, 동쪽 지역이 동지역이고 서쪽 지역이 농촌 지역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그 뭐 광명이나 과천이나 하남이나 구리나 하고 김포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김포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라는 거예요. 네.
즉 김포시에는 하부 행정구역으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읍면이 같이 현재 존재하거든요. 네. 특히 서쪽 지역, 그 김포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에 있어서 서쪽 예.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 농촌 지역이죠. 그러니까 강화 쪽으로 붙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논이 예. 여전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하남이나 이런 곳하고 좀 성격이 다른 곳인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예. 그냥 편입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김포시가 특별시에 편입이 되려면은 김포구로 돼야 됩니다. 즉 자치구로 전환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치구 밑에는 동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읍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김포시 내의 읍면이 동으로 전환이 돼야죠. 아, 그럼 지금 그 읍면 단위는 동으로 다 전부 다 바뀌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현재 지방자치법에 있는 우리의 지방행정 체계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예. 다만 그럴 경우에 이 문제를 김포시장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네. 읍면하고 동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 주민들의 행정 체제에 있어서 예. 읍면의 경우는 농어촌 특례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예. 동하고 달리 예. 즉 주민들 같은 경우에 농어촌 특례를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곳이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 그 대입에서의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예, 예. 그럼 그게 다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뭐 생활권 얘기를 그 정치권에서 하던데요. 예. 사실 생활권 면에서 봤을 때 그 동지역, 즉 김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포 골드라인 그 지옥철 문제의 그 대상이 되죠. 네네. 근데 읍면 지역, 서쪽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될까 그러면은 거기는 사실 서울하고의 그 연계성, 통근 통행량이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특히 네네.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인천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오히려 막 굳이 따지자면 인천 검단 쪽이 훨씬 더 가까운 상황이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경북 군위군하고 대구 편입 문제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제가 꼭 짚고 싶은데요. 예. 군위군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 한 30년 동안의 역사에서 보면은 예. 군위군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 네. 또 대구에서도 달성군이 이미 예. 그 편입이 됐었고요. 네. 부산도 기장군이 편입이 됐죠. 예. 또 울산도 울주군이 있거든요. 예. 거긴 좀 복잡한 사례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경기나 또는 경남의 군으로 있다가 그렇게 광역시로 들어간다고 해서 군의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네. 하지만 특별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군위군 같은 경우에 대구로 간다고 해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 체제 면에서의 김포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변화의 측면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단순하죠. 네네. 예. 지금 김포 시민들이 그 서울 편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김포 골드라인 이 교통지역 때문이잖아요. 그럼 교통 그렇게 편의성을 나오죠. 높이거나 서울시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하철을 놓기도 좋고 서울시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교통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와 관련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 내에 관할 구역이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구역의 완전한 통합의 형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냐?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2021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네.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제한된 기능에서 서로 연계 협력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포시의 경우에 김포시의 모든 행정이 서울시의 모든 행정과 통합됨으로써 나타나는 편익이 예. 과연 그렇지 않고 지금 김포시가 독자적으로 할 때하고의 그런 편익보다 월등히 크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자치구가 돼서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면 김포시가 그 독자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독자적인 그런 그 도시 계획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자치구는 시하고 달리 같은 지처자치단체의 유형이지만 자치구는 시에 비해서 행정 권한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포시가 기존에 독자적으로 추진해왔던 김포시만의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금보다는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행정적인 측면이고 근데 또 재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포시는 지금까지 지방교부세,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 예산 지원을 해주는 지방교부세를 주거든요. 네. 근데 김포구가 되면, 즉 자치구가 되면 지방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또 그런 지방세도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예. 시세가 아니라 자치구세가 되니까 예. 자치구세는 세목이 단출하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할수록 좀 복잡한데요. 예. 이게 시간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또 하나 내세우는 논리가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추세는 메가시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보십니까? 메가시티 추세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근데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메가시티나 메가리전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도쿄도 얘기하고 런던 광역정부 얘기하는데요. 도쿄도는 23개 특별구하고 26개 시, 5개 정, 8개 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새로운 행정체제예요. 네. 저는 만약에 도쿄도를 비교한다 그러면 경기도가 서울도가 되면 됩니다. 네네.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예. 도쿄의 특별구만 치면은 23개 특별구가 있는데 그 면적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사례하고 비교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런던 광역정부하고 런던 광역정부 안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초정부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우리 특별시하고 자치구의 관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관계거든요. 거기는 런던은 기초가 우선이 돼서 했던 곳이고 네. 런던 광역정부는 일종의 광역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 오히려 후에 탄생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외국 사례하고 비교하기도 어렵고 지금 복잡한 행정체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세금 문제 정리할 거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복잡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복잡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권이 논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앞으로 좀 같이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지학부 교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들이 대거 참석한다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얘기인데 왜 갑자기 로비스트 얘기가 나와요? 네, 뭐 환경 문제를 놓고도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많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로비스트라는 거는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로비스트를 정식으로 등록해서 로비스트 이름을 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네, 우리나라도 보면 로비스트라고
라고 하진 않아도 뭐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대관 업무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네, 각 기관마다 다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골랐냐? 캅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 기후 회의가 예. 조만간 열립니다. 예. 한 200여국 되는 나라 정상급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모이는 건데 이 회의가 이제 이달 말 두바이에서 열리거든요. 두바이에서요? 네. 근데 두바이면은 뭐 지금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인데 네. 환경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열리는 회의예요. 그래서 뭐 중동에서 열리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예전에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도 열렸는데 이제 뭐 그때 국제사회에서 얘기했던 기후 대응이랑 이제 지금이랑 또 많이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좀 더 그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냥 산유국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탈화석연료를 외치지?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예. 근데 제가 오늘 로비스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중동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는 예. 원래 이 캅이라는 회의가 워낙 국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나오고 또 워낙 규모가 커다란 행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글로벌 오일 업체 막 직원들 이런 혹은 그들이 고용한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아니 석유회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아무나 신청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놀이공원 입장권처럼 그렇게 막 아무나 끊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니긴 한데 예. 그런데도 사실 많이 들어가요. 일단은 이제 여기 참석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부류인데요. 하나는 각국의 대표단. 그럼 당연하죠. 네, 대표단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옵저버 단체라는 게 있는데 옵저버 네. 단체라는 거는 유엔 관련 단체 그리고 NGO 그리고 이제 뭐 오펙 뭐 아니면 아랍연맹 이런 이제 정부 간 기구 IGO라고 하는 정부 간 기구의 멤버들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이 NGO나 IGO라는 단체가 옵저버 자격을 획득을 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획득하는 게 그렇게 허들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묻어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재작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회의에서는 네. 화석연료 업계 참석자가 503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요. 그 각국 대표단도 참석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가장 많은 대표단을 보낸 나라가 브라질이 479명을 보냈거든요. 와. 근데 거기보다도 더 많은 그 화석연료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503명 가운데 27명은 각 국가의 공식 대표단으로 참석을 한 경우에요. 예를 들면 캐나다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국 대표단에 화석연료 업계 관계자를 끼워서 보낸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단 가는데 우리나라 정유업계 관계자가 거기 끼워가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아니 그러면은 정부 대표를 정유회사 관계자가 가가지고 대표하면서 네. 자 탄소 중립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모양이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우습죠. 말도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대표단에 포함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제 캅의 행사장이 블루존이랑 그린존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블루존이 핵심입니다. 블루존은 유엔이 관리를 하고 이제 각종 협상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대표단 아니면은 뭐 이제 특별히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린존은 뭐 IGO, NGO 이런 참석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벤트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장소예요. 예. 근데 뭐 거기 뭐 블루존, 그러니까 그린존에서 뭐 네트워크하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핵심이 블루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려고 막 용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작년에 이집트에서 열린 캅 27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 영국 석유회사 BP 있죠. 네네. 거기- 굉장히 큰 회사죠. 네, 거기 예 당시 그 CEO였던 버나드 루니가 자기 직원 4명이랑 그 아프리카 국가인 모리타니의 대표단으로 여기를 참석을 합니다. 나 거기에 꼭 껴줘 이렇게 얘기했나 보네요. 그 내막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모리타니 정부가 그린 수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BP 측에다가 먼저 요청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건 때문에 참석하게 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국가 규모가 좀 작은 데들은 네. 이런데 석유업체들이
가서 시초하고 뭐 그쵸. 개발하고 이런 거 가지고 로비할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 같은 경우도 무슨 국제 기후 대화라고 하는 독일 환경단체 소속으로 자기 직원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 봤더니 이 국제 기후 대화라는 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 단체였더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이 정도면은 뭐 아니 그 입장권 같은 거 끊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워낙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요. 아니 무슨 말라리아 퇴치 논의하는 자리에 모기를 초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제도가 달라진 게요. 아까 그 핵심 지역이라고 한 블루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이제 거르는 장치가 있어요. 뭐냐면 배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점이 뭐냐면 이 배지를 몇 명이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배지 빼가지고 딴 사람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식 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네. 내일 회의는 보니까 그 진행자님이 들어간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제가 제가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빌려주더라도 미리 사전에 누구 이름이랑 뭐 NGO인지 뭐 여분지 그런 걸 이제 미리 등록을 해야 돼요, 사전에. 근데 이제 워낙 거기 들어가는 정보나 이런 게 허술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막 이제 이 사람처럼 네. 빌려주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절차를 바꿔서 좀 이제 소속 단체, 기업명,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밝히는 걸 이제 의무화를 한 거죠. 국제회의 실망스러운데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니. 네. 아니 가끔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상급들이 굉장히 들어가죠. 네. 경우가 굉장히 그 세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갑자기 회의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계속 몇 달 전부터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게 두바이에서 열린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이제 회의를 책임지는 의장이 술탄 알 자베르라고 해서 UAE의 국영 석유회사 에드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CEO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래도 거긴 왕조국가기도 하고 고양이한테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이런 이제 생선가게 맡기는 격인데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사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압박이 있었는데 뭐 예. 지금까지도 별 변화는 없고, 그런 와중에 지난 8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UAE의 그 마스다르라는 회사가 미국의 퍼스트 인터내셔널 리소스라고 하는 로비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 회사가 어디냐면 그 아까 자베르 의장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또 재생에너지 회사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긴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계약사항을 보면 캅과 자베르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캅과 자베르를 어떠한 잠재적 비판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부터 지지를 끌어낸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서구의 대중과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 캠페인의 목적은 선출직 공무원에 영향을 주는 거다. 뭐 등등 이런 게 있고. 네. 그럼 왜 이런 이제 거기에 보면 활동 배경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임 압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로비 업체가 말하기를 우리 경험상 보니까 꼭 목소리 큰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예. 우리가 이런 설문도 하고 엘리트하고 사전 접촉도 하고 해서 그 캅28의 UAE와 그 자베르 의장의 목소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 루트를 우리가 제시를 하겠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자베르 의장의 정체성은 뭐예요? 산유국 대표예요? 아니면은 뭐 재생에너지 회사 운영하고 있는 대표예요? 뭐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석유 회사들도 사실 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기후 변화 해박 사무국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솔직히 그래서 이게 오는 게 되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또 막자니 이게 뭐 워낙 그 이제 로비 작업이라는 게 사실 쉬쉬하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처럼 알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네. 아니면 미국처럼 그냥 당당하게 또 하는 나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불법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또 막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가디언 보도 보면요. 미국 로비스트 가운데서 한 1,500명 정도가 그 소위 말하는 녹색 진영, 예를 들면 무슨 지금 석유 업체랑 소송 중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예. 무슨 환경단체 이런 데에 로비스트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화석연료 업체의 로비 활동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가디언은 이거를 이중 간첩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사람이 1,500명도 더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놀랐던 게 예. 다른 포인트에서 놀랐는데 환경단체도 로비스트를 쓴다는 거에 하나 놀랐고 또 하나는 석유회사에서 뿌리는 그 로비 자금 액수에 놀랐어요. 저는 예. 이제 그 로비하면은 그 총기협회 있잖아요. 네. 거기가 떠올라서 거기 로비 지출액을 봤더니 작년에 26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석유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 뿌린 로비 지출액이 작년 3,400만 달러여서 3천 몇천억 원 단위겠는데요. 네, 3,400만 달러. 그리고 그거를 캘리포니아 주에만 그렇게 3,400만. 뿌린 거예요. 3억, 수백만. 3,400억. 네, 수백. 한 500억 넓게 잡아 한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히 기후 협약을 논의하는 자리에 네. 이렇게 로비스트들이 활개치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 이제 뭐 막는 거는 모르겠는데 특히 그래서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이제 했을 때 예.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합의문이 되게 중요해요. 석탄을 어떻게 뭐 퇴출한다 그럴지 줄이자고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자베르가 갖고 있다는 그 에드녹이라는 석유 회사가 예. 지금은 한 연 10억 배럴 정도 생산하는데 2027년까지 18억 2,500만 배럴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생산량을 늘리기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예.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뭐 엄청 옛날에 나온 결정이냐? 그게 아니라 작년 11월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이거든요. 그 줄여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한 그 회사의 CEO가 주관하는 기후 회의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이거 지금 그동안에 기대가 많았는데 말이죠. 사실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회의 기구잖아요. 네. 근데 이 회의 기구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좋은 지적 오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0.6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4.9도가 높았습니다. 내일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다음 주는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영동지방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부터 밤사이 중서부 지방과 전북, 전남 서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12도, 세종, 광주 15도, 서울, 부산 17도가 예상입니다. 오전까지 남부 내륙 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제주 27도, 광주, 대구 26도, 대전, 부산 25도, 서울 24도, 인천 22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이 예상되지만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는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6도, 습도 8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초등학교 무렵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던 질문이었는데요. 어린 마음에도 이미 답을 정해두고 하는 질문이라는 게 빤히 보이는데 어른들은 지겹지도 않은지 매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제 입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란 말이 튀어나오면 환하게 웃으며 흐뭇해하시곤 하셨죠. 당시 어른들이 보기에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 배우지 못해 힘없는 자신들과 달리 자녀 세대는 많이 배워서 번듯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진 어른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들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세월이 흐른 지금 세상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다양한 선호하는 직업군은 다양해지기도 하고 변화도 있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신문에서 올해 새로 임명된 법관 121명의 출신 지역과 대학 등을 분석한 기사를 읽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이 서울 출신이었고요. 그중 2명은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비수도권 출신은 전국을 통틀어도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10명 가운데 6명은 이른바 스카이대학 출신, 4명은 7대 대형 로펌 출신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문득 20여 년 전쯤 화제가 됐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농촌 체험을 간 서울의 초등학생들이 논에 심은 벼를 보고 야 쌀나무다 라고 외쳤다던. 평등법 규정에 따라 연령, 장애, 성전환, 임신과 모성, 종교, 신념 등 9가지 구체적 특징을 고려해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영국 법원. 남녀 비율이 동등한 건 물론이고요. 재판관의 성별, 나이, 이력, 출신지, 결혼 여부, 자녀 수까지 공개하고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런 해외 법원 사례를 일일이 비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우리 사법부의 초라한 현실. 혹여 법전으로 세상을 배워 여전히 별을 쌀나무라 착각하며 법대 위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래저래 좀 걱정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Trying to understand the way I've been behaving. It's a funny thing you really gotta see. Is it just your love that's got me going crazy? With all my eyes playing with me. All day your love just comes shining down. Just like the sweat just beats. I feel you from my root to my crown. Just like the cool breeze. But my caramel is right beside me. My mind's his carousel. That's how he rides me. So there's no parallels. Placed too highly. Y'all know me very well. It's yellow lightning. Trying to understand the way I've been behaving. It's a funny thing you really gotta see. Is it just your love that's got me going crazy? All my eyes playing with me. All night he's traveling through my body. He do it on his knees. Without his love I'd be cold and stubborn. He
like you were gone, yeah. Just like a mirage, I love you like you were gone. Just like a mirage, I love you like you were gone. Just like a mirage, I love you like you were gone, gone, gone. And I'm sorry, baby, for the what ifs and maybes. I take it too far. I know I must be looking crazy. I'm sorry, baby, for the what ifs and maybes. I take it too far. You know I must be looking crazy. Trying to understand the way I've been behaving. It's a funny thing you really gotta see. Is it just your love that's got me going crazy? Or my eyes playing with me? I spend many nights on my knees praying from the side effects of all this heat. But I'm telling y'all, it does feel amazing. Or my eyes playing with me. 오늘의 발견을 위해서 영화 히든 피겨스의 OST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뭐라지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청취자 안희숙님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네요. 시골 출신인 저는 누런 논밭을 놀이터처럼 보고 자랐는데 살라무라 한다니 충격이군요. 그러면서 웃음 표시해 주셨어요. 진짜로 그런 일화가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이거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골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세대들이 시작됐던 시점이었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농촌에서 보통 서울로 많이 올라오거나 그러잖아요. 일자리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한 번도 별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835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집안에 사자 셋 있으면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죠. 변호사, 검사, 의사. 이러한 직업은 예전에도 지금도 소수의 기득권 가정에서만 세습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도 뭐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본 적도 있고요. 글쎄요. 뭐 그 법관이 획일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법전을 놓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복잡하고 그 복잡다단한 생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삶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못하죠. 법관이 그걸 다 일일이 판단해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법관 구성이 획일화돼 버리면 모르고 판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법관 구성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수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자지구 지금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스라엘군이 난민촌을 향해 공습을 가하는 바람에 4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마스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투를 이번에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의 지하 터널 안쪽 부분에 처음으로 이제 공격을 했고요. 사실상은 시가전이 있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근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이스라엘 보니까 군도
제가 기억하는 숫자로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네.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니까. 한 11명 정도의 이스라엘군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요? 전해지고 그건 있는데요. 늘어난 거네요. 제가 네. 오전에 봤을 때 4명 정도로 봤는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난민촌 인근에서 대규모 공습을 가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가장 많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거리 전투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개전 후 처음으로 하마스의 지하터널 안쪽까지 공격한 상황이었고 가자 지구 안에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북쪽에 있는 자발리아 난민촌 인근에다가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하마스는 난민촌 주민 10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양측의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어가고 부상자는 3만 명을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하마스는 이 상황에서 인질 7명이 숨졌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근거지를 공격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7명이 그 안에 그 건물이든 지하이든 거기에 인질을 잡고 있었는데 그 인질도 같이 죽었다. 네, 하마스는 예. 인질 7명이 숨졌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근거지를 공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군 병사도 잃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 예. 현재 자발리아 대학살로 외국 여권 소지자 3명을 포함해서 7명의 인질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도 이스라엘 공습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인질들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 양쪽의 발표를 다 이제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상황은 이러합니다. 예. 하긴 뭐 미국 외신 보도 보면 그냥 이스라엘 전쟁 이렇게 네. 표현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난민촌이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주로 많이 네, 있는 그렇습니다. 데잖아요.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마스 대원이 일부 숨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를 공격을 네, 하면서 그렇죠. 민간인이 예. 대규모로 이제 희생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랍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아랍연맹이 성명 내서 신종 범죄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어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아랍권에서 야만적인 전쟁 범죄라고 규탄을 했는데요. 네. 주 유엔 팔레스타인 대사 리야드 만수르는 5분에 1명씩 아이들을 사명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충분하다고 할 건가 이렇게 되묻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번 공격이 민간인 사이에 숨은 하마스 지휘부와 지하 땅굴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민촌에 이어서 다음 공격 목표가 병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번에 그 17일에 있었던 알 아흘리 아랍병원 폭발 참사의 경우에는 최대 규모로 치면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만 네. 미국의 정보기관 등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우리가 폭격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하마스 쪽에서 실수로 오바를 해서 병원에 이제 폭격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명백하게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촌이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스라엘 소행이라는 점이 이제 밝혀지면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살상 규모가 소름 끼칠 정도다.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을 멈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스라엘 인권단체들도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진격 과정에서 벌어진 참사는 보복권을 옹호하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난민촌의 참사라고 하는 거는 아랍권에선 당연히 분노하겠습니다만 네. 세계 각지에서 반유대주의를 확산시킬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이 남미와 볼리비아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면서 개전 이후 처음으로 단교 선언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도 반유대주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유엔 차원에서도 지금 공격하지 말아달라, 휴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게 북부 지역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북부 지역 쪽을 이렇게 살라미 하듯이 네. 그렇게
이렇게 계속 공격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하마스를 이제 고립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예. 그럼 원래 뭐 고립이 돼 있었던 지역이니까 뭐 그렇긴 그렇게 합니다만. 밀고 가면서 가니까 난민들은 이집트 그 가자지구 가장 남쪽이 이집트잖아요. 네, 그렇죠. 이집트 쪽으로 자꾸 몰려가고 있는데 이집트는 지금 국경을 개방을 안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수백 명이 이집트로 이동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가자 지구의 경우에는 가자 지구를 떠날 수 있는 인원이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탈출구가 25일 만에 열렸습니다. 근데 한 500명 가량 정도가 이동할 예정이니까 사실 가자 지구의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부 지역의 이집트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탈출구가 25일 만에 열리게 된 건데요. 네. 그중에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도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 구급차를 타고 가자 지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자 지구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사람은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네. 혹은 이중 국적자로 가자 지구에 머물고 있던 사람인데요. 500명 가량이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심각한 부상으로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가자 지구 주민의 80여 명 정도가 이집트로 이동한다고 외신이 밝혔습니다. 대기하던 80여 대의 구급차가 가자 지구 들어갔다가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타르가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마스가 이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집트 난민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구호품 통과만 허용을 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막아온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숨통이라도 열렸으니까 네네. 이 확전이 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협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질 석방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마스 대변인은 중재자를 통해서 앞으로 며칠 안에 일부 외국인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하마스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근데 CNN 보도를 보면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에 라파 검문소 개방이라고 하는 건 인질 협상과는 별개의 합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좀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더 민간인 피해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안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20여 명이 지난 21일 오후 4시에 천안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중학교 네. 1학년 여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몇 명이서요? 조사가 됐습니다. 거의 한 20여 명 가까이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게 예. 수십 명이 둘러싸고 이 두 명을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넘어뜨리고 하는 그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상황인데 이 폭행을 네. 가한 사람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는 거고요. 피해 학생들이 맞을 때마다 더 때리라고 부추기는 영상들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조금 소름 끼쳤던 거는 가해 학생들이 대놓고 라이브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 때리는 말은 장면을 예. 자기들이 때리면서 자기들이 찍어서 예. 그걸 생중계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 없는 행동이죠.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그 한 학생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폭행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고 왔었는데 그 피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폭행이 진행이 되면서 얼굴이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구타하는 가해자들이 멋있다고 환호하고 폭행을 부추기면서 폭행은 20-30분 동안 계속됐고요. 현장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말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유가 네. 자신들의 뒷담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왜 내 욕하고 다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폭행 전의 장소를 SNS에 미리 공지를 했고요. 네. 그래서 구경하러 수십 명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폭행 이후에 피해 학생이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금 등교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 피해 학생의 가족은 영상을 보면서 어린애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걸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소름 끼칠 정도다라고 털어놨는데요.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현장에 먼저 와 있던 가해 학생 10명 정도가 도망가면 죽는다면서 협박하면서 피해 학생을 공사장으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중계까지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가 안 들어갔어요? 신고가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큰 비명하고 경찰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경찰에 5번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4번을 그냥 돌아갔다고 하네요. 돌아갔다고요? 예. 피해자가 이제 폭행을 당한 상태를 봤어요. 경찰에 출동을 해서 네. 변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넘어졌다고 변명을 했는데 옆에 폭행한 학생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학생이 넘어졌다는 말을 이제 동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요. 네. 오후 3시 8분께 2번, 4시 50분에 공사장에서 2번, 그리고 6시가 넘어서 공사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한 번 이렇게 5차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어린아이들이 담배 피운다라고 하는 그 신고가 들어와서 관할의 신안파출소가 출동을 했는데 흔적이 네. 없어 주의하고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피해 학생이 도착하기 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사장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관할인 다른 파출소에서 출동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가 넘어졌다. 빵 축제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신고가 들어온 편의점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신안파출소 관할이었는데요. 근무자가 청소년 관련된 신고가 계속 여러 번 들어오니까 피해자를 달래서 폭행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할 파출소가 공사장하고 공원하고 다르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제 경찰 관계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가해자 2명의 인적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초동 대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학교 폭력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학교 폭력이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네. 폭력의 가해자들이 네. 또 피해자도 그렇지만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에게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피해 학생이 넘어졌다 이렇게. 예. 근데 지금 가해자 11명 중에서 8명만 신원을 파악했고 곧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 얘기는 촉법 때문에 아이들이 더 악랄해지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라 악마 같다. 촉법 폐지를 촉구한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촉법 소년에 대한 처분에 대한 얘기는 좀 차지하고라도 학교 폭력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검거자가 14,436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1,399명입니다. 상반기에 7,474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809명, 10.8%나 됐는데요. 네. 이게 2020년의 비율을 보면 5%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검거자 중에서 초등학생이. 근데 3년 사이 2배 정도 늘어나게 된 거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에는 26.6%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2%로 5.4%포인트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피해자 연령대도 계속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저도 경험을 했지만 최근 시간대 지하철을 탔는데요. 예전에 푸시맨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네. 제가 푸시맨이 밀어서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하철을 탔어요. 네. 근데 지금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한 곳은 호선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네. 심각한 상황인데 네. 서울교통공사가 이런 혼잡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열차 2칸의 의자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혼잡도를 낮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서울 지하철 중에 4호선, 7호선 같은 경우는 정원에 거의 2배 가까이가 타거든요. 그래서 지옥철에 시달리니까 그럼 의자를 좀 없애보자. 그러면 공간이 조금 더 발생을 할 테니까 네네. 그럼 좀 서고 있는 사람들이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운영 노선들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곳 가운데 밀집도가 가장 심한 지하철 4호선하고 7호선의 경우에는 193.4%, 164.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승차 정원의 2배 가까이가 타는데요. 지난달 말부터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일부 전동차 객실에 의자를 빼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4호선하고 7호선 중에서 객실 2칸의 의자를 아예 없애는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지하철 혼잡도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반응은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반신반의요? 예. 조금 이거 괜찮아지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못 앉을 바에 의자 빼가지고 조금 문잡도를 네. 줄여보자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학부모가 수업 중에 교사의 목을 조르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요. 네.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된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18일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교실에서요. 수업 중이던 선생님의 목을 조르고 학생들한테 소리를 지른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 모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학부모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성 2명하고 학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수업 중이었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에게 누가 신고했냐. 교사를 못하게 옷을 벗기겠다. 넌 교사의 자질이 없다. 경찰교육청 교육부 장관에게 얘기할 거다라면서 협박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사장 친척이거나 뭐 이사장은 아니죠? 아직 그건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근데 제가 남성 2명과 학교를 찾아갔다는 건 좀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 10여 명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신고한 게 누구냐면 소리를 질러서 아이들도 많이 놀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업을 하고 있던 선생님께서는 원래 담임 선생님 편찮으셔가지고요. 네. 병가를 내면서 해당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에 이 선생님이 학부모를 고소했습니다만 학부모가 오히려 선생님을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요. 선생님은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정에 서게 됐는데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고요.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요즘에 모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네. 빈대 때문에도 지금 또 뭐 그러니까요.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모기가 많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모기의 활동 기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모기가 13도 아래로 내려가면요, 기온이 현저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먹이를 먹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근데 모기의 최적 활동 온도는 25도 정도인데 13도만 넘어가도 흡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낮 기온이 20도가 넘고 13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모기가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번에 여름에 비만이 왔잖아요. 예. 게다가 높은 습도이기 때문에 모기의 개체수와 수명을 늘리는 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모기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겨울을 잘 버티면 내년 봄에도 모기를 만날 가능성이 있답니다. 모기 입이 삐뚤어져도 벌써 다 삐뚤어질 시기인데. 입동이에요, 곧. 근데 제가 우리 집에도 모기가 있는데요. 예.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저는 못 물더라고요. 잤습니다. 빼싹 마른 모기가 물긴 물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가렵더라고요. 밤새 한 10군데 이렇게 진짜요. 물리고 나면 잠을 설치는 건 뭐 다반사죠. 예. 아이고.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따끈따끈 소식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바로 오늘 개관한 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고덕동 라이트룸에서 펼쳐지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비거 앤 클로저라는 몰입형 전시가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갔다 오셨어요? 왔는데요. 예. 이 전시는 원래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런던의 킹스크로스에서 오픈했던 라이트룸 런던에서 먼저 열렸고요. 에트나 컴퍼니가 라이트룸과 국내의 독점 콘텐츠 그러니까 IP 계약을 체결한 뒤에 라이트룸 서울을 이제 오늘 오픈을 한 거죠. 몰입형 전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요. 이 전시는 살아있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3년간 직접 기획에 참여한 콘텐츠라는 점. 그리고 런던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두 번째 개최하는 전시가 바로 서울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객이 많던가요? 오늘은 첫날이었고 제가 평일 오전에 갔다 와서 예.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주말에는 꽤나 많이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있습니다. 근데 좀 생소한 단어를 쓰셨어요. 몰입형 전시가 어떤 거예요? 네, 몰입형 전시라는 말 요즘 많이들 쓰기도 하는데 네. 또한 이제 신조어이기도 네, 해서 전 생소할 잘 텐데요. 몰랐어요. 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나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 딱 맞게 그 프로젝터 영상을 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매핑 기술이나 아니면 증강현실인 뭐 AR, VR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해서 관객들에게 시공간을 넘어서 실감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를 말을 하는데요. 네. 몰입형 전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있는 공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시가 진행되는 그 공간에 바닥과 내면, 사면 이렇게 해서 5면을 미디어로 꽉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환상적인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전시에 비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로도 큰 감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수동적 태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시각이라는 감각은요. 후각이나 청각 등에 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해야 능동적으로 사용해야만 감상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왜 노래는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면 이 노래 좋네? 뭐지? 이제 이렇게 들리게 네.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예술 작품, 시각 작품은요.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작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심지어는 작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쓱 보고 이제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몰입형 전시는요. 사방에 이미지가 매핑된 공간 속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지 안에 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주는 심상을 흠뻑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음악을 크게 틀은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음악도 즐기게 되고 어떤 향이 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맡고 싶지 않아도 심지어 이제 맡아지듯이 그래서 이런 몰입형 전시를 시각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수동적 태도로도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는 그냥 미디어 아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근데 몰입형 전시라고 하니까 그것도 달라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이름이 계속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주도에는 빛의 벙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제주도에도 또 다른 곳에 또 생겼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네네. 이쪽 파주인가 경기도 쪽에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경기도에도요. 한데요. 네. 예. 뭐 강릉에도 생기고 왜 무슨 요즘 유행처럼 많이 네.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막 프로젝션 여중달 같은 걸 막 이렇게 해서 맞아요. 작품들을 막 네. 보여주고 막 움직이고 맞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네, 그런 거를 진행된다는 요즘에 거죠? 이제 다 몰입형 체험 전시관 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허콘이 그림이 오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네. 하여튼 최근에 트렌드하고 좀 어느 정도 맞는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외국에서도요, 이 몰입형 체험 전시의 시초로 볼 수 있는 게 그 이머시브 반고흐라는 이제 전시를 제작한 라이트하우스 이머시브라는 캐나다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네네. 북미 지역 12개 도시에서 이 몰입형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 전시명에도 이머시브라고 하는 이 몰입 일종의 이제 몰입이라는 뜻이 계속 들어가죠. 네. 또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은 명작들은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네. 반고흐의 작품 이미지는 유독 이 몰입형 전시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또 다른 회사인 호주 회사 그랜드 익스피리언스가 만든 반고흐 얼라이브라는 그 전시도 전 세계 7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빛의 벙커에서도 이제 고흐의 작품 이미지를 선보였는데요. 네. 고흐뿐만이 아니라 여러 작가들 돌아가면서 돌리더라고요. 클림트도 선보이고 했는데 맞아요. 이거를 또 했던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 아트앤뮤직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에서 제작한 그런 컨텐츠를 한국에 들여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벌써 3개의 회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다 반고흐 이미지를 사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 프리인 명화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에 관람객들은 뭐 뻔하다 지겹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과 명화를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지식 수준의 감상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의견도 이제 같이 나뉘는데요. 네. 뉴욕타임즈의 예술 평론가는 천박하고 가벼운 엔터테인먼트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격한 잣대로 이 몰입형 전시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라이트하우스 이머시브의 그 사례로 봤을 때요. 평균 $50 정도의 금액으로 티켓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근데 450만 장의 티켓을 판매했대요. 와. 그러니까 약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하면은 거의 뭐 3천억 가량의 매출을 올린 거를 어마어마하네요. 보면 많은 회사들이 앞다퉈서 비슷한 이 몰입형 전시를 만들어내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진행자님도 빛의 벙커랑 아마도 그 뭐 또 한- 다른 아르떼 뮤지엄도 가보셨는 것 네. 같고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네. 제주 시립미술관에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공간이 그래서 여러 차례 갔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번이나 같은 전시를 간 경우가 많지 않으셨을 텐데 네. 살면서 여러 번 티켓비를 쓰셨고 사실 저도 빛의 벙커 아르떼 뮤지엄 다 갔거든요. 예. 그런 걸 따져보면 다른 일반적인 전시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관심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뭐 인증샷 문화랑도 연관이 되어 예, 있기도 예. 하고요. 그런데 이 최근에 열린 제가 오늘 다녀온 라이트룸의 비거 앤 클로저 호크니 전시는요. 호크니가 현재 살아있는 작가라 그 기획에 3년간 참여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을까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 때문에도 작가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우선은요. 저는 이걸 몰입형 전시가 아니라 몰입형 다큐멘터리 쇼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예. 이 러닝 타임이 50분 가량 되는 이제 영상이 계속 루핑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호크니의 목소리와 함께 이 영상이 전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아마도 이제 그 미리 가보셨던 빛의 벙커나 아르떼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뭐 이렇게 처음과 끝이 언젠지 모를 만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기승전결이나 어떤 설명이 없이 그냥 네. 뭐 음악 정도만 나오고 영상에 흠뻑 취하게 되는데요. 예. 이거는 호크니의 목소리와 함께 호크니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면서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설명하는 방식이요. 이를테면 호크니가 원래 유럽에서 태어났는데 네. LA로 이주를 해서 그곳의 풍광을 보았을 때 뭐 어디를 뭐 갔다가 이런 걸 봤다. 그래서 그걸 내 작품에 녹여냈어라는 그런 걸 설명을 할 때는요. 예. 실제로 LA의 풍광 속을 차로 달리는 모습을 함께 연출을 해서 마치 우리도 차 뒷자리에 타고 같이 달리는 듯하게 네네. 그렇게 풍경을 막 보여주다가 이 풍경이 이런 작품으로 변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작품 이미지와 함께 필요한 영상을 추가로 보여주거든요. 네. 런던의 라이트룸과 그러니까 런던에서 먼저 열린 라이트룸과 동일하게 구현됐다고 하는 이 전시관은요. 사이즈가 가로 18m, 세로 26m 이런 이제 직사각형의 공간에 높이 12m 사이즈의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벽이 세워져 있는 그런 예. 큐브 형태의 단일관인데요. 보통의 몰입형 전시관들은 관이 여러 개가 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치 좀 여행을 가듯이 그리고 동일한 하나의 관도 막 벽체를 세워서 벽 앞으로도 네. 보고 뒤로도 보고 하면서 내가 여러 곳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큐브 형태의 단일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내용이 설명적이기도 하고 큐브 형태의 단일관에 이렇게 영상이 쏴지다 보니까 마치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그럴 것 보듯이 같아요. 네, 한 공간에 한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이 영상을 관람하고들 있더라고요. 저도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전시장의 기술적 구현은 몰입형 체험 전시와 비슷하지만 관람객의 행태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관람객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그 해설 같은 거? 네. 작품 해설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생동감 있게 작품 해설 해주는 거.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능동적으로 인증샷을 찍으러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까르르 하면서 이제 이뤘던 그런 식의 몰입형 전시와는 많이 다르고요. 예. 그래서 스펙터클한 광경을 통한 이 일종의 감정의 북받침을 기대를 하신다면 약간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보통의 그 미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지루해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호크니의 전시는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각적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다큐멘터리 상영 방식의 확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네. 작품을 어디 가서
고흐 작품이든 유명한 화가 작품을 보는데요. 네. 동체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작품인지 네. 이해를 잘 못하면은 네. 관객한테 떠밀려가지고 그냥 가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가 그 작품을 하나하나씩 설명해주고 네. 어느 상황에서 작가가 직접 나와가지고 설명해준다고 하면 작품 이해도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호크니가 이제 60여 년의 작품 세계를 담아서 직접 제작하고 본인이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녀들도 데려가서 같이 네. 뭐 관람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맞아요. 확실히 어린아이부터 미술 전공자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방이 그 거대한 방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직관적으로 얻는 감정의 확장도 있겠지만 교육적인 어떤 그런 뭐 의미도 큰 전시가 될 것 같아요. 네. 호크니 작품은요. 색감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긴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수영장 작가, 색깔 예쁜 작가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way of seeing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호크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페인팅 이전에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어붙이는 작업도 했었는데요. 네. 이때 사진 작가인 친구들은 이걸 그림이라고 불렀고 나는 이걸 사진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관점에 대한 생각해볼 여지를 던지기도 하고요. 예. 또 그가 최근에는 이제 그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유화를 그리지 않고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해서 이제 그거를 판화 형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유화에 비해서 예술적 가치가 있냐 이제 이런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네. 아이패드로 그린 그의 이제 꽃줄기가 벽에서 숲으로 구체화가 되기도 하고 막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과정을 내가 처음부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보다 이 과정을 보다 보면 이게 되게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또 이와 함께 호크니의 설명을 듣다 보면 결국은 모든 작품들이 세상을 보는 호크니의 관점이 이제 그 반영이 됐구나 하면서 작품 세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호크니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라면요. 그냥 사방의 아름다운 영상을 즐기면서 작품 속에서 뛰놀다 보면 그 심상이 아마 마음속에 남을 것 같고요. 미술에 대해서 잘 아는 애호가나 전공자가 간다면 네.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연령층이나 어떤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같이 가서 봐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외국에 가면은 그 뭐 영국이나 뭐 이런데 그 미술관들이 큰 게 많잖아요. 그 작품도 우리가 뭐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명화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주 어린 뭐 유치원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작품 하나를 설명해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 같은 걸 받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들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해외 비평가들의 의견은 좀 나뉩니다. 외신들은 특히 여기에 그 익시비션, 전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라이트 쇼 혹은 이머시브 쇼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전시보다는 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디언지의 평론가 조나단 존스는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호크니의 실제 작품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호크니가 자신의 명성을 유행에 순진하게 넘겨주고 말았다라고 혹평을 하기도 했고요. 예. 반면 긍정적인 리뷰도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한 기자는 기술적으로 실행되는 엔터테인먼트의 일격이라고 하면서 이건 예술 작품이 어차피 아니고 테이블 위에 놓인 호화로운 책처럼 호크니의 작품을 탐구하는 고급 다큐멘터리 정도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호크니 본인은요. 워낙 기술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의 작품 세계에는 폴라로이드나 아이패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몰입형 쇼는 일관적인 커리어의 연장선이라고 말을 했고요. 60여 년의 작품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 스스로 굉장히 즐겼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꽤나 만족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몰입형 전시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견해가 좀 우세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익시비션이라는 그 몰입형 전시를 처음에는 사용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몰입형 전시라고 아직도 쓰고 있는 건데 외신에서는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요즘에는 이 말을 쓰지 않고 그 이머시브 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그런 전시와는 구별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베테랑 박물관 컨설턴트인 마크 월히머는요. 이러한 몰입형 쇼가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일축을 하면서 뮤지엄 전시와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듯 말한 바 있고요. 한국에서도 정준모 평론가가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네. 몰입형 전시에는 비평을 하지 않는다. 모조품에 그러하듯이. 제목부터 좀 강하죠. 정 평론가는요. 몰입형 전시는 미술이라기보다는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비평할 가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국이나 해외나 미술 평론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몰입형 전시를 예술적인 것보다는 뭐 엔터테인먼트로서 쇼에 가깝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큐멘터리는 예술 아니에요? 영화는 예술 아니에요? 그렇게 또 어떤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예술이 맞아요.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제작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작사요. 그랜드 익스피리언스의 설립자 피터스는요. 처음에 이걸 만들게 된 게 아이들을 데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굉장히 훌륭한 몇몇 미술관에 갔을 때 아이들은 지루해하면서 아빠 나 젤라또나 먹을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든 연령대와 모든 수준의 그런 예술 지식자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감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림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통적인 전시의 권위를 가져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해 1월에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도 반고흐 몰입형 쇼를 운영하는 피버랩스에 2억 2,700만 달러를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이거를 보면은 일종의 영화 제작 투자랑 또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그 후에 피버는 그 회사의 수익이 10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애초에 전통적 전시의 권위를 가져가려는 의도는 제작사도 투자사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러한 쇼가 대중들로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끌자 네.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은요. 그랜드 익스피리언스 제작사와 협력해서 반고흐 쇼를 미술관 내에 선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미술관의 관계자 조나단 버거라는 사람은요. 그 박물관 관람객이 이런 거를 감상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전통적인 관람객 입장에서는 몰입형 경험이 예술을 감상하는 차세대 방법을 좀 그러니까 차세대 방식을 대표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진이 박물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던 때도 그리 오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쇼도 나중에 예술의 진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홍재 디렉터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요. 네. 얼마 전에도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술이냐. 특히 비교가 되었던 게요. 그 쿠사마 야요이의 거울의 방이라는 작품들도 보면은요. 네. 사방에다가 그거는 영상은 아니지만 거울을 붙이고 맞아요. 그 안에 이제 블링블링한 뭔가 조명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반짝이게 되면 몰입형 전시와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갖거든요. 우리 그 뭐라고 표현하죠? 만화경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내가 있는 공간의 사방을 영상이든 거울에 비친 것이든 뭔가 이미지로 가득 찬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몰입형 경험을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인증샷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자기 꼭 얼굴을 봐야- 자기가 찍기도 할 수 네, 있으니까. 꼭 봐야 하는 전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물감이 파도를 치는 듯한 미디어 아트의 그 모마 1층에 걸렸다는 레픽 아나돌 작가의 작품도요. 네네. 그 일종의 어떤 몰입감을 주지 않냐.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돔 형태의 스피어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네. 굉장히 거대한 공연장인데 동그란 구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예. 외관에도 그 레픽 아나돌의 작품이 상영이 됐던데 그건 작품이냐 상업의 산물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기준을 갖고 나누고 싶은데 헷갈려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나저나 이 라스베가스에 한 달 전에 오픈한 이 구 형태의 공연장 그 스피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그렇지는 없으세요?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거대한 동그란 형태인데요. 예. 여기서 첫 공연으로 얼마 전에 U2 콘서트를 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은 모서리가 없는 구 형태의 공연장이 모두 스크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크린이 모두 채워지면요. 굉장히 가상 세계에 들어온 듯한 압도적인 몰입감이 있었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모서리로 나뉘는 것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몰입형 쇼이고 몰입형 예술이냐 이렇게 너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천체박물관 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 해요. 동그랗게 해서 맞아요. 우주를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360도로 거의 네. 보여주듯이. 딱 그 형태를 굉장히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공연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건 과학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상황인데. 그러게요. 계속 참 헷갈리시죠. 어떻게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소비자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있는데 이제 관객들이 헷갈려 하다 보니까 저는 나름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네. 다소 좀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예술이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작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제작을 했고 상업적인 목적이 없이 제작을 했다면 저는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제작을 했고 네. 상업적인 목적 없이 제작을 그러니까 했고. 업체가 아니라 나는 작가야, 나는 예술 작품을 만들 거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작했다면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거는 작품이 아니네요. 제작사가 만들었으니까 그 상업적 스퀘어 목적으로 동 형태의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굿즈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데요. 예. 어렵지만 작가들도 작품도 제작을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굿즈를 제작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작가도 비평가도 굿즈를 작품으로 여기진 않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게 뭐 굿즈든 작품이든 아니면 이런 몰입형 영상이든 작가가 상업적인 목적 없이 내가 작품으로 만들었다 하면 작품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상업적 어떤 프로젝트, 협업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준모 평론가가 말한 예술의 자기 목적성이기도 한데요. 일종의 무목적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호크니 작품도 호크니가 만들었으니까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하지만 있지. 업체와 함께 기획을 해서 호크니가 기획에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 제작 자체는 업체가 진행을 했고 라이트룸이라는 그리고 아마 호크니도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본인 작품을 설명하는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쇼라는 말을 붙이셔서 그러는데 다큐멘터리도 예술 작품이기에 맞아요. 앞으로 계속 이 논쟁 갈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예술적 트렌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작품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들을 자꾸 찾아가고 탐독하는 탐구하는 형태였다면 지금 영상으로 자꾸 소비하는 시대로 가버리니까. 네, 사실 저는요 장르 자체를 예술이냐 아니냐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말해서 몰입형 이것이 예술이냐 아니냐 이렇다기보다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작했나를 보고 그것의 예술성을 따질지 아니면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목적으로 즐길지 우리가 판단해서 감상을 하거나 즐기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걸 듣고 난 다음에 감상하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미슐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기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자신만의 생존법으로